이번 시간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 누리는 절세 혜택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난번에 이 주 거주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다뤘었고요. 오늘은 투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도 뭐 이미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보다는 이게 실제 적용으로 되면 어렵다 보니 그 내용을 한 몇 달 전쯤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사장된 것 같아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 규정이요. 1031 동종자산 교환, 뭐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기본 규정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자산이고요. 그랬을 때 이 해당 자산을 팔고 그 받게 되는 매각 대금을요,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어떤 투자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자산을 살 경우에는 첫 번째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월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숫자를 쓴다면요. 10만 불에 내가 임대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10년 뒤에 이 부동산을 100만 불에 팔고 이 100만 불의 매각 대금을요. 다른 임대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첫 부동산 매각에 발생한 양도소득 90만 불에 대한 과세가 미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 두 번째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1031을 다룬 예전 영상 썸네일들은 뭐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기본 룰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화되는 질문들이 많다 보니 오늘은요. 그 내용을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12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동종자산의 어떤 이 교환이라고 했을 때 동종자산이 지칭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게 언제였나? 이 세법이 개정되면서요. 부동산만을 지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요. 부동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프로퍼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직접 거주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오는 뭐 질문 관련해서는 이게 인베스트먼트이고 비즈니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예를 들어 내가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다가 나중에 내가 이거를 뭐 콘도와 같은 이런 레지던셜로 바꾸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냐?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투자 목적 또는 뭐 비즈니스 목적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주소득세도 1031에 따라서 이월되는지. 우리가 이 1031이라는 건 연방세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답은 yes예요. 뭐 몇 개 주에서는 최근의 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게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주에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한 주에서 가지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요. 팔고 다른 주에서 투자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도 이러한 1031 혜택이 가능한지일 텐데요. 뭐 이거는 연방세 차원에서는 당연히 될 텐데 질문의 관점은 주소득세 관점에서 이걸 여러 주에 걸쳐서 할 경우에도 인정받느냐라는 질문이겠죠. 답은 yes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투자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걸 매각하고 텍사스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는 주소득세에서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럼 이게 과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매각한 그 부동산이죠. 1031이라는 게 계속 임대부동산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그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서 과세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주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있는 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에 대한 다른 추가의 이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죠. 이 부동산을 대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그 주소득세가 없는 주에서 사고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캘리포니아에서 투자 부동산을 원래는 샀는데 이걸 매각하고 텍사스 부동산 사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의도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주소득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에서 팔면 이게 그때까지 이월된 소득을 최종적으로 주소득세 부담 없이 매각하는 게 되니까 이에 대한 규정이겠죠.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요 이런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 그래서 클러백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뭐 오레곤, 몬태나,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영상에 다룬 게 있으니까요. 요 썸네일 보시는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캘리포니아에 예를 들어 있었는데 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팔아서 텍사스의 부동산을 사면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해서 누적된 이 올라간 그 가치만큼이 1031 2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텍사스에서 만약에 이걸 팔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클로백 룰은 뭐냐면, 뭐 간단하게는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누적된 그 가치 상승에 대해서만큼은 최종적으로 이 1031이 끝났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과세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러니 이 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클로백 룰이 적용이 되는 그런 주에서는 1031을 스테이트 텍스 차원에서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네 번째, 해외 부동산도 1031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yes and no예요. yes인 이유는 1031 됩니다만 제약이 있어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1031은 다른 해외 부동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뭐 이런 거죠.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국 부동산을 샀을 때에도 1031이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1031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 후에 다른 미국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1031으로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사는 그 부동산을 여러 개로 해도 되는지라는 얘기겠죠. 이 말은 내가 하나의 부동산을 팔고 이 매각 대금을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의 개수에 제약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개수로 따질 때에는 최대 3개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최종적으로 내가 사는 이 replacement property의 가격이요, 내가 매각한 매각 대금의 200%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해당 자산이요 3개가 넘어도 됩니다. 이걸 뭐 200% 룰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이걸 매각하고 나서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의 2월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답은 뭐냐면 내가 현금을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 불의 임대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뭐 10년 뒤에 이 부동산을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0만 불을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온전히 쓰면 이 90만 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전체를 다 2월 할 텐데, 그렇죠? 그게 뭐 첫 번째 디폴트 어떤 팩트라고 친다면 전체 과세가 2월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만약에 매각대금 100만 불 중에 60만 불만 써서 다른 부동산을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렇게 되면 40만 불에 대해서는 내가 현금을 받고 그대로 끝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받은 만큼 40만 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인식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체 90만 불의 양도소득 중에 40만 불은 그 매각했을 때 인식을 하고 50만 불만 2월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일곱 번째요. 만약에 부채를 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쉬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10만 불의 임대부동산을 처음에 샀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요,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가 에코티를 뽑아가지고 부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40만 불만큼을 모기지를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 100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0만 불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100만 불을요, 다른 부동산을 샀다고 칠게요. 그래서 부동산을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매도와 관련해 발생한 게 90만 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40만 불이라는 모기지를 갚잖아요. 그럼 60만 불이 남죠. 그래서 그 60만 불을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전액이라면 전액이겠지만 이걸
새로운 부동산을 샀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 40만 불의 채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liability relieve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90만 불의 양도소득 중에 40만 불의 양도소득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50만 불에 대해서만 이월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부채를 끼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요. 굉장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8번째요. 1031을 하더라도요. 언젠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는 세금을 2월 하는 거지 면제받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계속 쓰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10만 불의 임대부동산을 사고 10년 뒤에 이 부동산을 100만 불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이 100만 불을 다른 부동산 사는데 쓰면 과세가 미뤄지는데 이걸 언제까지 미루느냐?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만 유효하지 나머지 그걸 팔고 나서는 그간에 누적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세가 그때 한꺼번에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이 양도소득 누적액을 한 번에 날리는 방식으로서 이걸 최종적으로 팔지 않고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스텝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예컨대 10만 불에 산 게 최종적으로 1000만 불이 됐을 때 이걸 안 팔고 이 990만 불의 누적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걸 안 팔고 상속을 하면 그 자식들이 돌아서서 이 해당 부동산을요 1000만 불에 팔았을 때 소득세는 0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죠. 상속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언제고 이거를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 부동산이 1000만 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투자하신 분은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프로퍼티 관리, 이 부동산 자산의 그 관리를 하는 것도 이런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임차인 관리하는 것도 싫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또 이걸 부동산을 팔아 치워버리면 이 1031을 잃어버리니까. 그랬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DST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Delaware Statutory Trust의 약자이고요. 그에 대한 소개 영상이 또 있었으니까요. 관심 가지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러한 직접 부동산 투자로부터의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여전히 1031의 혜택은 끌고 가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지칭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질문. 1031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에 1031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또는 이게 이 혜택을 잃게 되는 건지인데요. 대체로 잃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1031 혜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당연히 킵하기를 원할 테니까 주의해야겠죠. 간단하게는요. 트러스트가 만약에 해당 트러스트가 취소 가능 트러스트이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1031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 취소 불능 트러스트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에는 이 트러스트를 그랜토어 트러스트로 하느냐 non-grantor 트러스트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랜토어 트러스트로 하면 괜찮습니다. 이 1031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랜토어, non-grantor를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요. 내가 1031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넣을 때 이러한 그 그랜토어 타입 트러스트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LLC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 LLC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근데 이제 LLC의 멤버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트너들 간에 계속해서 같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맞춰간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그대로 LLC가 가지고 있고 그 LLC의 멤버가 여럿인 상황에서 LLC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이 그동안 누려왔던 1031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drop and swap이라 그래서요. 이 LLC를 말하자면 청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에 따라 이 각각의 멤버들한테 이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고요. 그걸 drop을 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1031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가 이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11번째요. 개인 부동산으로 내가 쓰고 있다가 거주 부동산으로 쓰고 있다가 투자 부동산으로 바꿀 경우에 이 1031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 10만 불의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주 거주 부동산으로 썼던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50만 불이 됐을 때 이걸 임대 부동산으로 바꿨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이 렌탈 프로퍼티를 바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80만 불이 됐을 때 매각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10만 불짜리 부동산이 80만 불이 됐을 때 판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또 80만 불을 온전히 사용해서 다른 부동산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1031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부채 없이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구입가가 10만 불이었을 때, 그리고 주 거주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다가 50만 불이 됐을 때 투자용으로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각 시점에 80만 불이 됐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103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거주용 부동산을 내가 살았던 거니까요. 그리고 50만 불에서 80만 불이 올라간 그 30만 불에 대해서만 1031의 혜택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매각했을 때 이걸 80만 불에 매각해서 다른 임대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해도 10만 불에서 50만 불까지의 상승분인 40만 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봐야 하겠으나,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고 늘 얘기하듯이 뭐 25만 불 또는 50 부부 공동일 경우는 50만 불이라고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또 양도소득 면제 그런 혜택이 있죠. 그걸 또 온전히 누린다고 하면 뭐 예컨대 이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부부 공동으로 사용했던 기간이 직전 5년 기준에 뭐 2년 이상을 충족한다고 하면 최대 50만 불까지 비과세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쓰다가 이걸 내 개인 주거 부동산으로 전환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주거 부동산으로 바뀔 경우 이 1031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겠죠. 같은 사례를 놓고 볼게요. 10만 불에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0만 불이 됐다고 칠게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 부동산으로 쓰다가요. 투자 부동산으로 쓰다가 100만 불이 됐을 때 주거용 부동산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130만 불이 됐을 때 매각한다라고 하면 1031 어떻게 적용되지? 이 얘기입니다. 물론 부채 없이 자기 자본으로 샀다고 칠게요. 그럼 이것도 하나하나 또 구분을 해보죠. 처음에 10만 불에서 샀죠. 그리고 100만 불이 될 때까지는 임대 부동산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 1031으로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본 이득이겠죠. 그런데 이걸 주거용 내 거주 부동산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100만 불부터 130만 불까지는 내가 거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치의 상승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130만 불이 됐을 때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 90만 불이요? 당연히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이 1031으로 하다가 나중에 1031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질문은 언제 과세되느냐라는 거죠. 이걸 임대부동산에서 거주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때냐? 그건 아니고요. 매각할 때까지 2월은 됩니다. 그러나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으로서 사용했을 때 30만 불의 상승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거는 1031의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25만 불, 50만 불 혜택은 또한 누릴 수 있으니 그걸 카운트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어려운 게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요, 지난번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언급했던 이 non-qualified use라고 하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죠. 즉, 임대 부동산으로 먼저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꿨을 때, 거주 부동산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이게 그 이후에 이 거주 부동산으로 보유 그리고 또 사용하는 그 기간에 따라 25만 불, 50만 불의 비과세 되는 소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뭐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너무 복잡하겠으나, 그러나 그런 제약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이걸 실제 여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역시 뭐 1031도 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다 보니 이 자주 묻는 질문 12개만으로도 뭐 충분히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죠.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는요, 아주 일반적인 1031의 경우는요, 이렇게 복잡한 것 없이 뭐 모기지 끼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 투자 부동산을 뭐 현금으로 매각하고 그걸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모기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 사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복잡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니까 뭐 괜찮겠으나, 뭐 만약에 뭐 현금을 주고 받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팔고 나서 전체 팔지 않고 전체를 다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쓰지 않고 일부를 현금화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더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거나, 또 모기지가 막 복잡하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뭐 트러스트,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의 이전이라던가, 또 임대 부동산을 나중에 주거 부동산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하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이번 이 자주 묻는 질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 해당될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